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공사 현장에서 흙먼지 속에 있던 사람부터 정장 차림으로 내 앞에 앉은 은행원까지. 하지만 그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불평만 하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회장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가진 자만 잘 됩니다. 나는 처음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젊을 때 세상이 냉정하다고 느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세상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일보다 불만을 더 열심히 말했다. 일의 어려움, 상사의 무능, 나라의 정책, 날씨까지도 원망했다. 나는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그럼 자네는 뭘 바꿨나?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나를 슬프게 했다. 그 말 속엔 이미 패배가 담겨 있었다. 세상을 탓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도 남에게 맡긴다. 나는 젊은 시절 한강다리 아래에서 일할 때도 불평할 시간이 없었다. 추위가 매서워도 밥이 없어도 나는 늘 생각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생각 하나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린다.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 불평을 입에 담으면 불행이 습관이 되고 감사를 입에 담으면 기회가 습관이 된다. 나는 불평 대신 행동을 선택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장비가 고장나 공사가 멈췄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를 탓했다. 누가 관리했나? 책임자가 누구냐? 하지만 나는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탓이 아니라 해결이다. 그리고 망치 하나를 들고 내가 직접 장비를 고쳤다. 그날 공사는 다시 움직였다. 다음날 그 불평하던 사람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은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운이 아니라 책임이지. 불평할 시간에 손을 움직였을 뿐이다. 사람은 불평할수록 운이 멀어진다. 왜냐하면 불평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든다. 피해자는 절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나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세상을 이길 방법을 찾았다. 그게 정주영의 방식이었다. 나에게도 억울한 일은 많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고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이 멈췄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은 벽을 높이고 도전은 벽을 깬다. 나는 늘 도전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끝에는 늘 새로운 길이 있었다. 불평은 길을 막지만 행동은 길을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내 주변을 관찰했다. 잘 되는 사람은 늘 감사했고 안 되는 사람은 늘 불만이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기회에서도 희망을 찾았고 불만 많은 사람은 큰 기회 앞에서도 두려움을 찾았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갈랐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문제가 있으면 말하지 말고 해결책을 가져와라.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소수만이 한다. 세상은 불평보다 해결책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준다. 그게 자본주의의 진짜 법칙이다. 50이 넘은 사람이라면 이제 알아야 한다. 불평은 습관이다. 젊을 때는 주변 탓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모든 게 자기 선택의 결과다. 오늘의 현실은 어제의 태도가 만든 것이다. 나는 가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불평 대신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평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다. 불평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믿음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항상 할 수 없다는 독이 섞여 있었다. 그 독은 어느새 옆 사람의 의욕까지 갉아먹는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평하는 직원을 절대 중요 자리에 두지 않았다. 그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 결국 회사의 주춧돌이 된 사람들은 불평 대신 책임을 택한 사람들이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 그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불평의 언어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은 서서히 가난해진다. 왜냐하면 불평은 기회를 죽이기 때문이다. 기회는 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간다. 나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 배웠다. 실패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불평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50 이후의 인생은 마음의 근육으로 버티는 시기다. 불평은 그 근육을 썩게 만든다. 세상은 불평하는 자를 위로하지 않는다. 대신 묵묵히 일하는 자를 기억한다. 나는 그래서 말했다. 불평하는 자는 세상을 탓하고 행동하는 자는 세상을 만든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입속의 불평을 버려라. 불평을 버리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길이 보인다. 그 길 위에 기회가 있다. 가난한 사람은 늘 탓한다. 부자는 늘 바꾼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은 불평 속에 살 것인가, 변화 속에 살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의 부를 결정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두 번째 유형에 대해 말하겠다. 그들은 늘 도전하지 않는다. 익숙함에 머무르며 결국 세상에 뒤처진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능력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없었다. 바로 도전이었다. 그들은 익숙한 일만 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불평을 했다. 그리고 스스로 말했다. 이게 편하잖아요. 괜히 새로운 걸 하다 망하면 어쩌죠?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반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늘 낯선 곳으로 갔다. 아무도 하지 않던 일을 했다. 남들은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다. 사람은 익숙함 속에서 안정을 찾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안주는 결국 퇴보의 다른 이름이다. 내가 처음 건설 회사를 세울 때도 그랬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만류했다. 회장님, 지금 있는 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괜히 새 사업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쩌시려고요? 하지만 나는 말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절대 성장하지도 못해.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세상은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변명 속에 남는다. 나는 한때 조선소를 세우기로 결심했을 때를 떠올린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고요? 일본도 100년 걸렸는데요. 그때 내 곁에 있던 사람 중 절반은 회사를 떠났다. 그들은 도전이 아니라 안정된 월급을 택했다. 그리고 수년 후 그들이 다니던 회사는 사라졌다. 반면에 남아서 함께 도전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조선 역사를 새로 썼다. 도전은 늘 불안하다. 그러나 불안 속에서만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나는 그래서 말했다. 불안하지 않으면 그건 인생이 아니다. 50이 넘은 사람이라면 이제 알아야 한다. 안정을 찾는다고 인생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정을 택할수록 더 큰 불안이 온다. 왜냐하면 세상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현장에서 기술자들에게 자주 말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의 기술로 내일을 막을 수는 없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실제로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까지 날아갔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배우고 손으로 익혔다. 그게 나를 키웠다. 그 시절 함께 갔던 통역사는 말했다. 회장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편한 길엔 꽃이 없다. 인생도 그렇다. 익숙함은 편하지만 그 끝엔 아무것도 없다. 도전은 힘들지만 그 끝엔 성장과 자부심이 있다. 나는 늘 믿었다. 인간은 도전할 때 젊어지고 멈출 때 늙는다. 그래서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일을 했다. 남들은 쉰다는 나이에 나는 조선소를 세웠고 은퇴할 나이에 새로운 해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회장님은 언제까지 일하실 겁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말에는 내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다. 50이 넘은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인생의 전반전은 배우는 시간이고 후반전은 실천하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제 늙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어요.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한다. 늦은 게 아니라 마음이 멈춘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내가 평생 만난 부자들은 모두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다음 길을 찾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다. 나는 실패를 통해 성공했다.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배웠고 그 배움이 다음 도전을 이끌었다. 도전 없는 인생은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무의미하다. 내가 한강 다리를 놓을 때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도전했기에 오늘의 서울이 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 그러나 그 결과 뒤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시도가 있었다. 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 방법은 단순했다. 두려움을 느끼면 곧장 행동하는 것이다. 생각이 길어지면 마음이 약해진다. 나는 생각하기 전에 움직였다. 움직이면 길이 보인다.
50이 넘은 지금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시간이 없다. 당신의 경험, 인맥, 지혜는 이미 충분하다. 남은 건 용기뿐이다. 용기 없는 지식은 짐이 되고 용기 있는 무지는 기회가 된다. 나는 인생을 통해 배웠다. 도전은 완벽한 준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준비하다 늙는 사람보다 미완성이라도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당신이 내일이 두렵다면 그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 속으로 걸어가라. 그 길 끝에 성장과 자유가 있다. 나는 평생 도전으로 살았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다. 도전은 늘 내 인생의 불빛이었다. 당신이 오늘도 익숙함 속에 머문다면 인생은 이미 멈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인생은 다시 움직인다. 그것이 내가 확신하는 두 번째 교훈이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가난해진다. 그들은 돈보다 먼저 꿈을 잃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세 번째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부자는 남의 성공을 축하했고 가난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시기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깊은 벽이었다. 사람은 남의 빛을 시기하는 순간 자신의 빛을 잃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내가 작은 공사를 맡았을 때 나보다 앞서 큰 프로젝트를 따낸 친구가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정 사장, 그 친구가 운이 좋았지요. 실력보단 100이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운이 아니라 용기야. 그는 먼저 도전했어. 나는 그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웠다. 그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출발점이었다. 시기심은 사람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남을 미워할수록 자신이 작아진다. 시기하는 마음은 불처럼 뜨겁지만 그 불은 남을 태우지 않는다. 결국 자기 자신을 태워버린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 동료의 승진을 질투하고 남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늘 말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상사의 눈에 들었지.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남에게 떠넘기는 변명일 뿐이었다. 남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도 믿지 못한다. 나는 늘 내 직원들에게 말했다. 남의 성공은 너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증거다. 누군가 성공했다면 그건 세상이 열려있다는 신호다. 그 문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너도 그 문을 통과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나는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배웠다. 질투는 시간 낭비다. 시기하는 동안 남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간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남의 성공에 쓴웃음 짓는 동안 그 사람은 더 멀리 간다. 나는 한때 해외 사업을 하며 그 차이를 똑똑히 봤다. 유럽의 한 기업가는 경쟁사의 성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좋은 경쟁자가 생겼군. 이제 더 빨리 달릴 이유가 생겼어.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경쟁자가 생기면 욕부터 하는데 그는 경쟁자를 자극제로 삼았다. 그때 깨달았다. 시기심은 퇴보의 언어이고 존중은 성장의 언어다. 나는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누군가 성과를 내면 함께 박수쳤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었다. 그 문화가 회사를 살렸다. 당신이 50이 넘었다면 이제 알아야 한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여유이자 진짜 부자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좁으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나는 가난한 시절에도 남의 잘됨을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으로 삼았다. 저 사람도 저 자리까지 갔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 그 마음이 나를 일으켰다. 사람은 비교로 무너지고 존중으로 성장한다. 비교는 끝이 없다. 남보다 크면 안심하고 작으면 절망한다. 그러나 존중은 다르다. 존중은 자신을 키운다. 남의 빛을 시기하는 대신 그 빛으로 길을 찾으면 된다. 나는 그런 사고방식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었다. 실제로 나는 내 부하 직원 중 한 사람에게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성공을 칭찬했다. 회장님, 이번엔 그 팀이 정말 잘했습니다. 배워야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는 진짜로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남의 장점을 배우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시기심은 눈을 가리고 존중은 눈을 뜨게 한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눈을 본다.
남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그는 평생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며 늙어간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생각도 다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질투하는 사람과는 밥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말 속에는 독이 있기 때문이다. 그 독은 느리게 번져 당신의 자신감과 의욕을 무너뜨린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넓어진다. 그 마음이 결국 불을 끌어당긴다. 돈은 에너지다. 시기하는 마음은 에너지를 흩뜨리고 존중하는 마음은 에너지를 모은다. 50 이후의 인생은 마음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의 싸움이다. 나는 늘 말했다. 남의 빛을 보면 고개를 숙이지 말고 시선을 들어라. 그 빛이 너의 길을 비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남이 잘 될수록 내 마음도 강해졌다. 그 마음이 결국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당신이 50이 넘었다면 이제 배워야 한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고 그 성공을 통해 자신을 자극하라. 남의 성취를 축하하는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다. 세상은 시기하는 사람을 외면하지만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준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가난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다.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마음은 늘 가난하다. 그러니 기억하라. 남의 성공을 욕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를 선택한 사람이다. 50 이후의 인생은 싸움이 아니라 배움이다. 남의 빛을 질투하지 말고 그 빛으로 자신을 밝히라. 그것이 내가 배운 세 번째 교훈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말하고 싶다. 인생을 망치는 또 다른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수많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위기보다 더 두려운 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그는 늘 변명을 준비하고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 나는 그런 사람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제가 하려 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단호히 결심했다. 이 사람은 절대 큰일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평생 제자리다. 나는 현장에서 일할 때 책임을 회피하는 관리자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다. 어느 날 한 현장에서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됐다. 보고서를 보니 기후 문제로 인한 자연현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곧장 현장으로 갔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니 자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문제였다. 나는 그 관리자를 불렀다. 왜 진실을 숨겼나? 그는 말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 부하가 한 일입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부하는 누가 관리하나?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나는 그를 자리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 대신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한 젊은 기술자를 현장 책임자로 세웠다. 그 젊은 기술자는 한동안 잠을 못 잤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책임을 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 공사는 다시 완벽하게 완수됐고 그 젊은 기술자는 몇 년 뒤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책임을 피하면 성장도 피한다. 인간은 책임을 통해 단단해진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자신을 키운다. 반대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잠시 편할지 몰라도 결국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은 인생은 모래 위의 성과 같다. 바람이 한번 불면 무너진다. 나는 50이 넘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고 싶다. 책임을 피하는 순간 인생은 작아진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을 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하다.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가볍게 한 적이 없다. 내가 회사를 세울 때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어떤 사업은 적자였고 어떤 계약은 무산됐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직원이나 시대를 탓하지 않았다. 모든 건 내 책임이었다. 사장은 결과로 말한다. 이것이 내 신념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탓이오라고 말하라. 그 한마디가 회사를 살린다. 책임을 피하는 조직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심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조직은 위기 속에서도 강하다. 모두가 서로의 탓을 할 때 누군가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 한마디가 믿음을 만든다. 믿음은 돈보다 값지다. 나는 이 믿음으로 회사를 키웠다.
나는 외국 투자자들과 협상할 때도 실패 이유를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엔 놀랐다. 한국에서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실패를 숨기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나를 신뢰했다. 그 신뢰가 수백억짜리 계약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회장님, 책임을 지면 손해 아닙니까? 나는 단호히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책임이 당신을 살린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신뢰는 기회를 만든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잠시 이익을 얻어도 결국 사람을 잃는다. 사람을 잃으면 돈도 잃는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다. 나는 젊은 시절 한 기술자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운이 나빴습니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한 거야. 인생에서 진짜 운이란 책임을 질 줄 아는 용기다.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기회를 잡는다. 50 이후의 인생에서는 책임의 무게가 곧 인격의 무게다. 이제는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하면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 그것이 인간의 성장이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매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임을 진다는 건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킬 때 자존심이 생긴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늘 젊은 세대에게 말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변명은 절대 하지 마라. 실수는 용서받지만 변명은 신뢰를 잃는다. 세상은 결국 책임지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당신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불운했다고 느낀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진짜 책임을 져왔는가? 책임을 피할수록 인생은 작아진다. 하지만 책임을 질수록 인생은 단단해진다. 그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이다. 부자는 실패해도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이번엔 내가 부족했어. 다음엔 다르게 하겠다. 그 한마디가 불을 만든다. 인생은 결국 반복되는 선택의 연속이다. 당신이 책임을 피하면 인생은 당신을 버린다. 그러나 당신이 책임을 지면 인생은 당신을 믿는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50 이후의 인생은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그러니 명심하라. 책임을 피하는 자는 자유를 잃고 책임을 지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그것이 내가 배운 네 번째 교훈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말하고 싶다. 말만 앞서고 행동이 없는 사람, 그들이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를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배웠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말만 앞서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세상엔 계획이 많고 약속이 많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나는 회사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만이 끝까지 남았다. 젊은 시절 나는 한 투자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 당신의 비전이 훌륭하군요. 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곧 연락드리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그 사람은 사라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세상은 말로 약속하고 행동으로 배신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결심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켰다. 한 번의 약속이 나의 신용이었고 그 신용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반대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그들은 회의에서는 큰 소리치고 실행할 때는 사라졌다. 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이라 했다. 그들은 계획서를 잘 쓰지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업은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말로 천리를 가는 자보다 한 걸음 내딛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그 한 걸음이 세상의 차이를 만든다. 나는 어느 날 한 회의실에서 젊은 관리자에게 물었다. 이번 프로젝트 준비는 다 됐나?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 가보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 말로는 산을 옮길 듯 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날 그에게 말했다. 말은 귀를 움직이지만 행동은 세상을 움직인다. 그는 변했다.
매일 새벽 현장에 나와 직접 일하며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행동은 신용이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 나는 사업을 하며 늘 느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약속 지키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말만 앞서는 사람은 잠시 존경받지만 결국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은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말은 공허한 소리가 된다. 50이 넘은 지금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말은 공기지만 행동은 자산이다. 나는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아꼈다. 대신 몸으로 보여줬다. 한 번은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자재가 늦어 현장이 멈췄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 말하지 말고 움직여라. 내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직접 자재 운송을 지휘하며 밤을 새웠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다. 행동은 감염된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은 100마디의 연설보다 강하다. 반대로 말만 앞서는 사람은 주변의 열정까지 쉽게 만든다. 나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핑계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패하면 환경 탓, 성공하면 내 덕분이라 말한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반대로 말한다. 성공하면 모두의 공이다. 실패하면 내 탓이다. 그것이 행동하는 사람의 철학이다. 나는 늘 그 길을 택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정 회장은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웃었다. 운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웃는다. 준비는 생각이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된다. 나는 수많은 야근과 현장 근무 속에서 배웠다.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고 실행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합니다. 꾸준함은 행동의 뿌리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머리로만 사는 인생은 결국 책상 위에서 끝난다. 나는 늘 현실 속에서 답을 찾았다. 서류보다 흙냄새가 나는 현장이 나의 교과서였다. 나는 그곳에서 배웠다. 세상은 말보다 행동을 기억한다. 내가 다리를 세울 때 사람들은 내게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다리가 완성되자 그들은 기적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말이 아니라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말했다. 기적은 입이 아니라 손이 만든다. 당신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 젊을 때는 계획이 중요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실천이 전부다. 세상은 이제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결과를 본다. 돈도 마찬가지다. 말로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행동으로 신뢰를 얻으면 돈은 따라온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봤다. 말로 성공을 약속하던 사람은 사라지고 묵묵히 일하던 사람은 끝까지 남았다. 인생은 결국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직 행동이 남긴다. 나는 젊은 시절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주영, 말하지 말고 해라. 그 말은 지금도 내 인생의 좌우명이다. 나는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일들, 그것만은 평생 후회로 남았다. 인생은 말로 변하지 않는다. 손끝으로 변한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 말보다 발을 움직여야 한다.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행이 없으면 종이 조각이다. 세상은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러니 기억하라. 말로는 인생을 꾸밀 수 있지만 행동으로만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5번째 교훈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이야기하려 한다. 인생을 멈추게 하는 또 다른 적,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나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두려움을 마주했다. 그러나 두려움을 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발판으로 삼는다. 나는 평생 두려움을 이용했다. 두려움은 나에게 경고가 아니라 신호였다. 이 길이 맞다 그래서 무섭다. 두려움은 도전의 증거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큰일을 할 때마다 늘 두려움을 느꼈다. 한강 다리를 놓을 때도, 조선소를 세울 때도, 해외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음 한켠엔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었다. 두렵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다. 인간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걷는 법은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용기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나는 그 힘으로 세상을 돌파했다. 1970년대 초 나는 중동의 사막에 섰다.
불타는 모래 위, 끝이 보이지 않는 공사 현장. 계약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장비는 고장나 있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이건 불가능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나는 그 말에 단호히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남이 하지 않는 걸 해야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사실 나도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성장의 문턱이다. 그날 밤 나는 모래바람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두웠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들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마라. 두려움을 뚫고 나가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진짜 용기는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장비가 고장난 트럭 옆에서 직접 작업을 지휘했다. 직원들이 놀라 물었다. 회장님, 이렇게 위험한 일을 직접 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두려워서 멈추면 회사도 멈춘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시도하지 않는 게 더 두렵다. 실패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시도조차 안 하면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 두려움은 당신을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을 묶어두는 족쇄다. 나는 그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살았다. 내가 처음 회사를 세울 때 가족들도 반대했다. 지금도 먹고 살 만한데 왜 위험한 일을 하냐.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인생은 안전한 선택으로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불안은 성장의 그림자였다. 불안이 있다는 건 아직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래서 불안을 사랑했다. 불안이 사라지면 인생이 멈추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말한다. 때가 아니야.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완벽한 때란 없다. 준비는 행동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나는 늘 시작이 먼저였다. 두려움은 시작하기 전이 가장 크다. 일단 첫 발을 내디디면 두려움은 줄어든다. 사람은 머리로 생각할 때 무섭고 몸으로 움직일 때 강해진다. 나는 언제나 움직였다. 두려움을 느낄 때일수록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갔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나는 한 번은 큰 공사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자재 부족, 인력 갈등, 정치적 압력까지 겹쳤다. 모두가 말했다. 이건 끝입니다. 그때 나도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네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은 무엇 때문이냐? 그리고 깨달았다. 두려움의 근원은 실패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나는 나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 책임감이 두려움보다 컸기에 나는 다시 일어섰다. 결국 그 공사는 성공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확신했다. 두려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할 친구다. 50 이후의 인생은 젊을 때보다 두려움이 많다. 건강, 노후, 관계, 미래. 하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면 인생은 작아진다. 두려움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라. 나는 사업가로서 늘 계산을 했다. 그러나 계산보다 중요한 건 결단이었다. 결단은 두려움을 눌러야만 가능하다. 나는 수없이 계산하고 결국 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믿음. 믿음은 두려움의 해독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조선소의 첫 배가 출항하던 날, 그 배가 바다로 나아갈 때 내 손은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감동의 떨림이었다. 드디어 해냈구나. 두려움을 견딘 자만이 그 감동을 맛본다. 실패를 피한 자는 그 기쁨을 모른다. 인생은 두려움을 넘은 사람에게만 새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나는 그 풍경을 보고 싶어 계속 나갔다. 50이 넘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을 숨기지 마라.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도 마라. 두려움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다루는 법을 알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된다. 두려움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고 긴장을 주고 깨어있게 한다. 그것이 없다면 인생은 무감각해진다. 나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실패인가? 변화인가? 아니면 늙음인가? 그러나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이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 두려움을 믿어라. 그것이 당신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나는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넘어졌지만 두려움을 이길 때마다 더 단단해졌다. 두려움은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켰다. 인생의 가장 큰 용기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는 것이다. 두려움을 넘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6번째 교훈이다. 두려움을 피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두려움을 다루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부는 결국 용기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또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 바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까운 것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젊을 땐 돈을 잃는 걸 두려워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무서운 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자기 시간뿐 아니라 남의 시간까지 빼앗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시간의 도둑이라 불렀다. 그들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위험한 존재다. 그들은 당신의 열정을 조금씩 갉아먹고 목표를 흐릿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늪처럼 끌어내린다. 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나태해지기 때문이다. 시간의 도둑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늘 미루는 사람, 또 하나는 아무런 계획 없이 남을 붙잡는 사람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쪼개며 살았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른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투자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낭비로 만든다. 나는 그런 차이를 똑똑히 봐왔다.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어떤 인부는 쉬는 시간에도 도면을 보고 있었다. 반면에 어떤 인부는 담배를 피우며 세상 욕만 했다. 5년 뒤 그 차이는 분명해졌다. 도면을 보던 인부는 현장 소장이 되었고 불평하던 인부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시간이 공평하다는 건 거짓말이다. 같은 하루라도 쓰는 방식이 다르면 결과는 천지 차이다. 나는 늘 말했다. 시간은 돈보다 무섭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이런 시간은 빚으로 남는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회의와 약속을 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지각하지 않았다. 누군가 내게 5분을 늦게 오면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 5분은 당신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신뢰의 시간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시간은 신뢰의 가장 정확한 척도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의 약속도 어긴다.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 감각이 곧 그들의 인생 태도이기 때문이다. 50이 넘은 지금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 관리가 엉망이라서 가난하다. 그들은 시간을 소비로 쓰고 부자는 시간을 투자로 쓴다. 가난한 사람은 퇴근 후 텔레비전을 켜지만 부자는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 가난한 사람은 주말에 불평을 늘어놓지만 부자는 그 시간에 다음 주를 계획한다. 그런 차이가 결국 부를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아침 4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았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침에 1시간은 밤에 3시간보다 값지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남들보다 하루가 길어졌다. 하루가 길어지면 인생도 길어진다. 그것이 부자의 시간 철학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당신이 움직이려 할 때마다 잡아당긴다. 그래서 뭐해? 나이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살아. 그 말은 달콤하지만 결국 독이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이면 당신의 시간은 멈춘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일찍부터 끊었다. 인생은 한정된 시간의 싸움이다. 쓸모없는 대화, 끝없는 술자리, 무의미한 비교 속에 시간을 흘려보내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 나는 그래서 말했다. 내 인생에 불을 지피는 사람과만 시간을 써라. 그게 나의 원칙이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생명이다. 생명을 아무에게나 내주지 마라. 나는 한 번은 늦은 밤 회의실에서 젊은 직원에게 물었다. 자네, 오늘 하루 어떻게 썼나? 그는 대답했다. 회의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은 연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이 당신의 인생에 의미를 더하지 못하면 그건 낭비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늘 나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정말 가치 있는 하루였는가? 이 질문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시간만큼은 부자로 살았다. 가난해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벽엔 일하고 낮엔 배우고 밤엔 계획했다. 내게 돈은 없었지만 시간을 투자한 덕분에 결국 돈이 따라왔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졌다. 돈으로는 삶을 채울 수 없지만 시간으로는 삶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의 진리다. 50이 넘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제는 돈보다 시간을 지켜라. 당신이 가진 시간은 남은 돈보다 훨씬 적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의미 없는 관계에 쓰지 말고 불평하는 사람과 낭비하지 말라.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멀리하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 그것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 10분의 낭비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 10분이 쌓이면 평생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남의 시간도 쉽게 생각한다. 약속을 늦게 오고 대화를 끊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시간을 흩뿌린다. 하지만 부자는 타인의 시간도 존중한다. 그 존중이 결국 신뢰로 돌아온다. 나는 늘 말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내 철학의 핵심이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과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 전자는 삶을 주도하고 후자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린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시간을 통제해야 한다. 그 시간 속에 돈과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지만 한 가지는 지켰다.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그 덕분에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의 하루는 누구의 것인가? 당신이 주인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인인가?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린다. 나는 지금도 매일 새벽 눈을 뜨며 내게 묻는다. 오늘은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가? 그 질문이 나를 일으킨다. 50 이후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간을 쫓지 말고 시간을 이끌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시간을 헛되이 빼앗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라. 그들은 겉으론 평범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가장 조용히 망치는 존재들이다. 나는 그들을 피해 살아남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시간을 아낀 사람만이 인생을 얻는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7번째 교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야기하려 한다.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선택. 바로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사람뿐이었다. 돈도 명예도 집도 회사도 세월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나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들만이 내 마음속에 남았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이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썩는다. 인간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봤고 실력보다 마음을 먼저 봤다. 그 덕분에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나를 속인 사람도 있었고 나를 배신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함께 걸어줬다. 나는 그들에게 늘 말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부를 쫓으면 사람을 잃지만 사람을 쫓으면 부가 따라온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철학이었다. 나는 회사 초기에 자금난으로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을 때가 있었다. 은행은 문을 닫고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다. 그때 내 곁에 남아준 건 단 한 명의 거래처 사장이었다. 그는 말했다. 정 사장,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요. 난 당신을 믿소.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남은 재료를 외상으로 내줬다. 그 신뢰 덕분에 공사는 완성됐고 나는 그 사람의 덕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 후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그에게 갚았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현대는 없었소. 그는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도 사람을 보고 빌려드린 겁니다. 그때 깨달았다. 세상은 결국 신용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신용은 사람의 뼈대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가져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평생 신용을 지켰고 그 신용이 나를 살렸다. 그러나 세상에는 신용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처음엔 웃으며 다가온다. 회장님 믿어주십시오.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등을 돌린다.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말은 크지만 마음은 작았다. 그들은 자신이 받을 이익만 계산했고 손해를 나눌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단호히 잘라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회사를 살리는 길이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낭비는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다. 잘못된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결국 당신의 삶까지 흐리게 만든다. 나는 그래서 말했다. 사람은 돈보다 무섭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무너진다. 50 이후의 인생은 사람 정리의 시기다. 이제는 모두를 좋아하려 하지 마라.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보다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좋은 사람은 당신에게 현실의 쓴소리를 한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당신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한다. 나는 젊은 시절 내게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보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봤다. 왜냐하면 후자는 나를 속이기 위해 웃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볼 때 웃음을 보지 말고 진심을 봐야 한다. 진심은 말보다 느리지만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 나는 평생 그 진심을 쫓았다. 나는 조선소를 세울 때도 처음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외국 기술자들은 비웃었다. 한국이 배를 만들겠다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때 내 곁엔 몇 명의 젊은 기술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눈빛이 달랐다. 두려워하면서도 믿고 따라왔다. 그들의 신뢰가 나를 지탱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린 반드시 해낼 거야. 실패해도 좋다. 함께 가면 이긴다. 결국 그들은 해냈다. 그 배가 바다를 가를 때 나는 눈물이 났다. 그건 돈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었다. 함께 고생한 사람들과의 기쁨, 그것이 진짜 부였다. 나는 사람의 가치를 3가지로 판단했다. 첫째, 위기 속에서 남는가. 둘째,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가. 셋째,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가.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은 평생 옆에 둬야 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실패해도 두렵지 않다. 50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협력의 경기다. 혼자서 모든 걸 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라. 좋은 사람은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당신의 강점을 이용한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 눈이 부자의 눈이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회사의 피고 사람은 회사의 심장이다. 피는 다시 돌릴 수 있지만 심장이 멈추면 끝이다. 사람을 잃으면 돈도 따라 나간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는 반드시 마음을 봐야 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실수가 있어도 다시 일어선다. 하지만 마음이 썩은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결국 배신한다. 나는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은 단순했다. 좋은 사람 곁에 서라. 50 이후의 인생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온도다. 따뜻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차가운 사람 옆에 있으면 영혼이 시든다. 나는 이제야 안다. 진짜 부는 마음의 부자와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부자가 되는 비밀은 결국 관계의 질에 있다.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라. 불평만 하는 사람, 남을 시기하는 사람, 책임을 피하는 사람, 두려움에 갇힌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멀어져야 한다.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가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들과 함께라면 인생의 후반전은 더 빛난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마지막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하느냐다. 좋은 사람은 당신의 거울이고 당신의 미래다. 당신이 오늘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다짐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나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깨달았다. 성공이란 혼자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정상을 나누는 것이다. 50 이후의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감사의 여정이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삶,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다.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이다.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가난은 나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고 부는 좋은 사람과의 인연에서 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신의 곁을 정리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믿고 함께 걸을 사람만 남겨라.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마지막 교훈이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라. 그러면 부는 반드시 따라온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